특히 여름철에는 요로결석 환자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 그랬고 점점 여름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여름철에 유병률이 올라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사이즈가 작으면 자연 배출이 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자연 배출이 되었나 안 되었나는 꼭 추적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증상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남성들이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비뇨기 질환이 있을까요? 남자들이 걸리면 안 되는 질환이라고 하면은 모든 병이 다 그런데요. 비뇨의학과에서 응급으로 보는 질환들 중에 제일 흔한 거는, 유병들도 높고 그런 질환 중에는 일단 요로결석이 있습니다.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외과적인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상 자체도 응급이지만 제때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물론 콩팥은 두 쪽이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신부전이 되면 투석으로 신장 기능 없는 분들은 투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게 요로결석이기 때문에 요로결석만큼은 완치 여부, 돌이 다 배출됐는지를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립선 질환을 꼽고 싶은데요. 전립선 질환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보통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전립선 염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10대부터 8, 90대까지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급성 전립선염이라는 거는 내과적인 응급 상황인데, 막 과로, 스트레스, 술, 밤새 뭔가 몸을 혹사한 경우에 전립선이 상당히 약한 장기이긴 해서 여기에 급성으로 세균이 침투하거나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나고 폐혈증으로 진행해서 전신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내과적인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컨트롤은,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잘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후반 50대부터 오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꼭 진단을 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의료 기술도 좋아지고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전립선 암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받거나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됐다, 이거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에요.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노력했으면 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비뇨의학과가 됐건 일반 건강검진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5대 암검진 같은 거를 하시면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50대 이후에서는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면서 피검사를 포함해서 전립선 검진은 꼬박꼬박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부터 우리 60대 이상 남성에서 유병률 1위 암으로 등극을 했어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보다도 전립선암이 점점 증가 추세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에서 1등 암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한 스크리닝 테스트, 진단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은 어떻게 생기고 어느 정도 크기부터 위험한 건가요? 일단은 요로결석은 저희 병원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질환 두 가지가 전립선 때문에 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요로결석. 특히 여름철에는 요로결석 환자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특히 올해 들어서,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 그랬고 점점 여름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여름철에 유병률이 올라가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의 정의는 요로, 오줌 요자의 길 로자. 결석은 돌이란 얘기죠. 오줌길에 생기는 돌이에요. 제일 먼저 위에 콩팥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장은 양쪽에 있는데 오줌을 만들어내서 내려보내는 장기죠. 오줌은 노폐물을 걸러서 만드는데 신장에서부터 생겨서 돌은요, 신장 결석이 있을 수 있고 밑으로 요관이라는 게 양쪽으로 지나갑니다. 오줌을 밑에 있는 방광, 오줌보까지 수송해주는 통로죠. 그래서 밑에 방광이 있고 여성분들은 그 밑에 바로 짧은 요도 이후에 오줌이 배출되는 거고, 남자들은 방광 밑에 밸브 역할을 하는 전립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전립선 요도부터 해서 음경이 쭉 이어지니까 꼬추를 통해서 오줌이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련의 오줌길에 생기는 돌은 요로결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요관결석은 응급이에요.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제일 심각하게 다루고 응급상황으로 보는 거는 요관결석이고요. 물론 신장결석도 그 사이즈가 매우 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기도 합니다만 흔히 우리가 한쪽 옆구리를 부어잡고 응급실에 가게 되고 소변에 피가 나고 옆구리 아랫배가 아프고 메스껍고 구토가 계속되는 그런 경우는 대개는 요관에 가느다란 관에 돌이 걸렸을 때 응급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로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그 소변이 어떤 특정 물질이 과포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왜 과학 시간에 보면은 용액이란 게 있고 그거에 어떤 물 같은 게 용매가 있고 뭐 용질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은 일정한데 소금 같은 걸 설탕을 계속 붓다 보면은 나중에 결정체가 녹지 않아서 남게 되잖아요. 과포화되는 상태가 되면은 결정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결정이 작을 때는 신장에서 뭔가 결정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쑥 요관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신장의 특정 부위에 침착이 되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거기에 계속 침착이 되는 거예요. 과포화로 인해서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그 결정체가 신장의 어디에 들러붙게 되고 거기에 계속 누적돼서 돌이 성장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돌이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돌이 신장 안에만 박혀 있으면은 그래도 증상은 별로 없는데 그게 언젠가 오줌에 떠밀려서 덩어리가 젖은 다음에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면은 특히 한 5mm가 넘는 돌이면은 요관벽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방광으로 요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느다란 외길에 걸리게 되면은 요관결석으로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로결석은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생기는 원인은 가장 흔한 경우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부분, 체질적인 요소가 큽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생기고요. 두 번째, 맵고 짜게 드시거나 동물성 단백질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한테서 잘 생길 수 있고 또 뭔가 대사성 증후군, 뭐 비만도가 있다, 혈압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잘 받으셔야 되고 가족력이 있거나 부모, 형제, 친지분들 중에 요로결석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꼭 비뇨의학과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나요? 요로결석이 만약에 진단이 됐다고 치면은 어떤 돌이냐에 따라서 일단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신장결석인데 우연히 발견됐어요. 건강검진에서 또는 CT를 찍었는데 우연히 발견된 신장결석이다 라고 하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기가 뭐 5mm 미만이거나 5mm보다 조금 더 크더라도 크기 변화가 별로 없다면은 저 같으면 지켜봅니다. 경과 관찰. 다만 넋놓고 보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마다는 엑스레이가 됐건 신장 초음파가 됐건 필요한 경우는 CT를 찍어서 그 돌이 크기 변화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죠. 크기가 막 자라지만 않는다면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다만 5mm가 넘는 신장결석이라면은 그게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치료를 요하지 않지만 떨어지면은 요관에 걸리면 응급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을 미리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쪽 옆구리 뒤쪽이나 아랫배까지 쭉 한쪽 라인 따라서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나거나 구토가 너무 심하거나 이러면은 응급실에 가셔도 좋고 또는 가까운 비뇨의학과, 요로결석 치료가 가능한 비뇨의학과에 반드시 방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고 신장결석의 경우엔 그렇고요. 만약에 신장결석인데 사이즈가 크다. 1cm, 10mm가 넘고 빠르게 커진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관결석 또는 방광결석인데요. 요관결석인 경우에는 뭐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3mm 미만이다. 그럼 자연 배출될 수 있는 찬스,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을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수압으로 내려보내고 뭐 조깅이나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서 배출을 스스로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응급실에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서 간과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사이즈가 작으면 자연 배출이 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자연 배출이 되었나 안 되었나는 꼭 추적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응급실 갔다 그때 되게 아파서 갔는데 사이즈가 작다고 들었어요. 뭐 2mm, 3mm예요. 물 많이 드시면 빠질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보통 나중에 비뇨기과과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요 정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증상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배출 여부는 꼭 확인을 하세요. 나중에 되면은 급성기에만 통증이 심하지 조금 만성화되거나 이러면 적응이 되면은 통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 계속 잔존하고 있다가 신장 기능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의 경우에는 작은 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자연 배출 가능. 하지만 검사는 나중에 꼭 가서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3mm 이상이 되는 뭐 5mm 이상 됐다. 그러면 자연 배출이 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료의 방법은 첫 번째는 뭐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하는 게 있겠고요. 요즘도 제일 1차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는 방법이고 이 치료의 장점은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맨정신에 진통주사 한 대 맞고서 돌이 있는 부위가 특정이 잘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물리적으로 충격파를 한 3, 40분 정도 가하는 거예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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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돌만 부수는 거죠. 돌을 깨 부수는 치료를 저희 같은 비뇨기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분께서 내려보내는 거는 도와주셔야 돼요. 병원에서는 깨드리고 내려보내고 오줌으로 배출시키는 거는 환자분께서 해주실 몫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 물 많이 드시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줄넘기 같은 그래서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통해서 돌을 하방 이동시켜서 방광으로 또 요도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오셔서 돌이 다 배출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배출, 쇠석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 대개는 요관결석은 내시경 수술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단점, 그 다음에 치료 후에 몸 안에 이렇게 요관 부목이라고 하는 스텐트 같은 걸 박아 놓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요관벽에 손상도 좀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버팀목을 좀 만들어 놔야 나중에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2주 정도 거치해 놓을 수 있는 불편감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으로는 대번에 끝나죠. 쇠석술 같은 경우에는 돌이 크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뭐 3번, 4번,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은 한 번에 끝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약간의 어떤 리스크는 있겠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배출, 쇠석술, 수술적 치료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로결석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로결석은 일단 원인으로 분석했을 때 가족력이나 체질, 유전적 소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요로결석 경험자가 주변에 있거나 가족 중에 또는 본인이 경험을 하신 이력이 있다면은 그 나한테도 또 생길 재발하거나 요로결석 유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경우에 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결석에 대한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거는 물 많이 드시는 거. 남성의 경우에는 6, 70kg 이상이시라면은 최소한 2에서 2.5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시는 거에 중요하고 맵고 짜게 드시는 거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저염 시기를 해야지 좋다는 얘기고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 같은 거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돌을 나중에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결석의 성분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대개 한 70% 정도는 칼슘이 주성분이 되는 돌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요산석이라고 해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은 없는지 동물성 단백질 육류 섭취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재발률이 매우 빠릅니다. 요산석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대개 요로결석은 남자한테 특히 중년 이후에 남자한테 많은데 여성분들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요로결석도 있으세요. 거기에 보통 감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방광염 같은 게 원래 방광염은 여자에서도 흔합니다. 남자보다.
왜냐하면은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세균이 침투를 잘하고 대장균 같은 거에 의해서 방광염 재발하는 분들 아주 많거든요. 근데 방광염 재발이 흔한 분들 중에는 요로결석 중에 감염석이라고 하는 돌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녀석의 특징은 재발 주기가 너무 빠릅니다. 6개월마다 막 엄청 큰 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그 염증에 대한 관리를 또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결석 성분이 칼슘이 주성분이냐, 뭐 그 요산이 주성분이 되냐, 아니면 감염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비뇨의학과의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이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할 때 남성에게도 체위가 많이 중요한가요? 남자 입장에서 물어본다면은 이게 어떤 발기라는 메커니즘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발기는 뇌에서 시작해서 혈관으로 완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뇌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일단 자극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시각도 있고 청각, 뭐 신음소리, 뭐 그다음에 뭐 촉각,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뇌로 들어오면은 성적 자극이 들어오면 척수의 어떤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질소 산화물,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게 방출이 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이제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동맥을 확장시키는 거죠.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음경 동맥을 확장시키면 피가 쏠리겠죠? 꼬추로. 꼬추 중에서 해면체라고 하는 혈류 유입량이 증가가 되면은 얘는 단단해지게 발기가 이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들어간 다음에 피가 바로 빠지면은 발기가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걔를 잡아주려면은 피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정맥을 압박, 해면체가 이제 팽창을 하면서 피가 빠져나가는 건 정맥이잖아요. 들어가는 건 동맥, 빠지는 건 정맥이니까 빠져나가는 정맥을 압박하면서 혈류 유출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메커니즘, 또 나가는 건 막아주는 거, 그게 유지가 되면서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체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일단 뭐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어떤 체위에서는 피가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정맥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올라와 있다. 여성 상위 체위라든지 뭐 후배위라고 하냐.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의 뒤쪽을 보면서, 엉덩이를 보면서 관계를 하게 되면은 압박감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발기가 풀릴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막 노하우가 많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AV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좀 쉬었다가도 할 수 있고 뺐다가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계속 뭔가 운동을, 피스트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체위에 따라서 어떤 체위에서는 너무 자극이 많이 오고 어떤 체위에서는 약간 정맥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혈류가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래서 발기라는 거는 어떤 성적 자극이 시각이건 청각이건 촉각이건 이게 뇌를 통해서 오고, 그러면은 질소산화물,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러면 피가 확장되니까 음경으로 해면체로 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정맥이 폐쇄가 되면서 해면체 확장으로 인해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줘야 발기 상태가, 피가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체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의학 회지에도 뇌피셜이 아니라 뭐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이나 아니면 남성 과학 퀴즈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구들이 꽤 있는데요. 체위가 중요한 첫 번째는 어떤 그 발기력을 유지하는데 특정 체위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피가 빨리 풀리는 체위를 오래 하거나 익숙치 않은 사람이 하면은 피가 빠져나가니까 발기가 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발기력이 너무 잘 유지가 되는 체위로 계속 하다 보면은 사정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 발기부전, 조루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피가 잘 빠져나가는 체위로 하고 하면은 대표적인 거를 여성 상위 체위라든지 후배위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야동을 보시면요, 보통 이제 마무리할 때 체위가 그냥 일반 체위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체위에서 발기력이 제일 유지가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발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체위가 일단 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 뭐 이런 것도 크죠. 심리적인 요인, 성적 다른 기타 자극 요인. 뭐 어떤 연구에서는 그 뭐 여성 상위 체위에서 누가 더 쾌감을 많이 느끼는지, 남성이 어떤 체위를 했을 때 어떤 뭐 지배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오르가즘을 더 많이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 연구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삽입 강도, 각도에 따라서 촉각도 다를 수 있고 눈에 보여지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흥분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적인 쾌감과 재미를 위해서 체위가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안정성도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발기력이 충만하지 않은 체위에서 성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남자가 그걸 못 버티고 음경에 과다한 힘이 가해지면서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음경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께서 상위 체위인데 각도가 뭔가 너무 많이 꺾였다. 그런 경우라면은 뭐 뚝소리와 함께 음경 해면체 어디 그 백막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응급사항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응급실 가서 음경이 이제 피가 막 고이면서 이만해지고 피멍이 들거든요. 응급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음경 골절이라고 합니다. 뼈가 있어서 골절이 아니고 뭐 백막이 찢어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체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선호도, 어떤 섹스에 대한 이해도, 경험 이런 게 더 중요하겠지만 체위는 의학적으로 어떤 발기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부학적인 물리적인 안정성과 관련이 있겠고 여러 가지 체위를 함으로써 성적인 쾌감이나 어떤 즐거움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정 시에도 임신 위험 없이 안전한 피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피임 방법이 여성분들이 담당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경구 피임약도 있으실 거고 체내 장치를 삽입하는 자궁내 장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피임 패치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 남성 입장에서는 콘돔을 쓰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수 있죠. 그거보다 뭐 사실은 체외 사정이 있겠네요. 콘돔도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체외 사정을 그냥 관계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조절해서 컨트롤해서 빼겠다. 뭐 이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콘돔 착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여전히 정관 수술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여성분들의 뭐 난관 결찰술도 있고 하지만 여성분들의 신체에 부담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관 수술하는 게 확실하면서도 그러니까 피임 성공률로 보면 한 99% 이상이니까요. 확실하고 영구적인 피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방법들은 그 정관 수술이나 자궁내 장치라든지 난관 결찰술보다는 확률은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콘돔 착용도 100% 신뢰할 수는 없고요. 콘돔 착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니 해도 체외 사정인 거죠. 체외 사정이 한 그 성공률이 연구에 따라서는 50%에서 80% 정도까지예요. 되게 베리에이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체외 사정이 무서운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사정 전에 약간 쿠퍼액처럼 나오는데도 정자가 섞여 있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컨트롤 미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있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정액이 조금 나온 건지 그 전에 나오는 액체가 나온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피임을 꼭 해야 되는 방법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학문 성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문 성교를 한다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진료를 하다 보면은 짐작할 수는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MSM, 남자 간에 관계하시는 분들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좀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은 안 하시지만 저희가 진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곤지름이 예를 들어서 항문 쪽에만 많이 났다. 콘딜로마가. 헤르페스인데 주로 항문 쪽에 생기는 분이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그런 동성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전혀 아닌데요. 그 항문 성교는 남자 간에 하는 경우에 제일 흔한 방법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성 간에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 간에 하는 이유는 뭐 논문에 보면은
항문 주변에도 신경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질성교하고는 다르게 다른 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자 대 남자의 경우에는 다른 삽입 루트가 구강성교 아니면 항문성교니까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반면에 이성 간의 섹스는 질 외에도 항문을 병행하는 분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피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정을 항문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은 임신 가능성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성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임 목적, 뭐 성적인 호기심, 다른 쾌감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항문 성교를 하시는 것 같고, 이때도 그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항문 성교 자주 있는 분들은 그 병원에서 꼭 진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 같은 거 중요합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간의 항문 성교에서는 그 HIV 같은 유병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질 성교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관계는 아침과 저녁 중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성관계를 아침과 저녁에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그 진짜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답이 있다면은 그건 그냥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참고로 저는 아침에는 단 한 번도 뭘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밤때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 파트너와의 시간대와 뭐 이거와 이게 맞아야 되게 스케줄도 맞고 합이 맞아야지 되는 건데, 아침에 하면은 좋은 점은 아침에 남성 호르몬은 남자 입장에서 제일 최고조일 때거든요. 아침 발기도 있듯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발기도 돼 있고 텐트 쳐져 있고 성욕도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쿨쿨 자고 있는데 그거를 막 깨워가지고 난 그때 꼭 해야 되겠다? 뭐 상대방이 흔쾌히 동의를 한다면은 그때 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저녁에 했을 때 장점은 심리적으로 조금 긴장감이 이완된 상태일 수는 있고, 술을 한잔 했다든지 자연스럽게 뭔가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난다든지 그런 점은 있겠지만, 또 하루 종일 피로가 있었으니까 피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상대방이 빨리 자는 스타일이다, 나는 막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의학적으로 남자들은 발기력은 아침에 좋을 수 있고 저녁에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생활 리듬에 따라서 저녁에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두 분 파트너와 잘 상의해서 원하는 시간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번에 저 나왔을 때도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꽤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운동의 종류,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남자들은 뭐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 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거 다 도움될 거고, 하체 운동, 코어 강화 운동, 특히 큰 근육들 위주로 엉덩이 근육, 둔근, 뭐 대퇴사두근 뭐 이런 거 스쿼트 같은 운동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장요근 같은 이런 근육하고 골반 저근 안쪽에 같이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운동, 복부 운동 다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유산소 운동도 당연히 도움되죠. 자전거건, 러닝이건 당연히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발기력 자체를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더 꼽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요가가 제일 좋거든요. 요가나 필라테스는 전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요가는 정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요가에서 어떤 그 특정 자세들, 요가가 어떤 근력 운동의 느낌도 있고요. 어떤 스트레칭의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뿐만 아니라 호흡하고 명상 이런 게 같이 있는 거니까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도모하고 어떤 섹스할 때 자세는 아니지만 뭔가 도움되는 자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가를 수련을 쌓으면 쌓을수록 뭐 저도 한참 배우는 중이라서 그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요가 운동을 하면서 케겔 운동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코어 근육하고 골반 저근 강화 운동을 뮬라 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쪽 괄약근 같은 데 조이면서 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케겔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 호흡도 도움되고 해서 어떤 성생활을 위해서는 요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에 다른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물론 좋겠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기능, 성병, 뭐 요로 결석, 또 성관계 시에 도움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꼭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뭐 닥터곰의 비뇨의학 오셔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영상으로 설명드리거나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